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개 대상물 할 겁니다. 중개 대상물 할 건데, 교재는 11페이지 제일 밑에요. 5개가 있죠. 그 토지부터 나와 있네요. 용어의 정의, 용어가 좀 어렵고요. 중개상물은 쉬워요. 다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땅이고요. 1번부터. 그 다음에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 재단까지 5개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요걸 갖다 하나씩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땅에 대해서는 땅의 일부라고 나와 있는 게 나와요. 이게 땅인데, 땅을 셀 때 이걸 필지라고 그래요. 자, 한 필지인데, 그 중에 일부를, 요렇게 일부를 매매해서 팔 수 있을까요? 한 필지 땅인데, 그 중에 일부를 정식으로 딱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요 부분을 팔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 파는지가 확실치 않잖아요. 저당 설정하는 거 이거 될까요?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저당 설정했다가 잘못되면 경매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경매 넘길 때 어느 부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확실치 않잖아요.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되죠, 이런 것은. 이걸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임대차 하는 거, 빌리는 거 가능합니까? 네. 뭐 임차권 등기도 해요? 네. 가능하죠? 네. 임차권 등기할 때 뭘 첨부해요? 도면 첨부하잖아요. 도면. 그래서 어떤 부분을 빌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게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다 그랬을 때도 지상권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해서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물건의 일부지만 이런 빌려주고 막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처분하는 건 안 되고, 그죠? 요것을 갖다가 등기법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물건의 일부. 이렇게. 권리의 일부는 지분이죠. 네.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매매됩니까? 네. 동그라미. 네. 지분 저당 설정 가능하죠? 네. 그렇지만 지분에 대해서 임대차 하는 건요? 안 돼요. 안 되지. 특정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반대죠, 반대? 네. 네. 공부를 제대로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만약에 제가 1월 달에 설명하려고 그래봐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등기부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줘서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대토권이라고 나옵니다. 대토권. 자,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자, 이거 이제 땅이 모자라서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세우고 막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린벨트 같은 거 해제시키죠? 해제시키는데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이렇게 집을 갖고 있던 A입니다. 오랫동안 살았죠, 이 사람이. 근데 여기가 일대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고요. 그 계획에 따르게 되면 요리 길이 나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없어지겠죠, 건물. 그 대신 어쨌든 하니까 요 사람한테 보상하는 차원에서 뭐 돈으로 보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계획에 따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개발을 할 건데 그때 택지 개발 지구를 조성할 수 있어요. 택지 개발하는 땅이 있겠죠, 그 중에. 거기에서 그 땅을 요 A한테 싸게 주는 거예요, 싸게. 그럼 요 땅에다가 이런 건물 지을 수 있게끔. 그럼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땅을 갖다가 조성 원가 수준에서 받으니까 공짜는 아니고 이거 받게 되면 이 건물 짓게 되면 이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네. 돈 벌 수 있겠죠? 네. 그런 보상 차원에서 이 사람한테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이런 땅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요, A한테. 대토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원주민이라고 하는 오래 산 사람한테 이런 특혜를 주는 게 맞겠죠? 이거 집 막 투기 목적으로 최근에 산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신 땅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게 대토권인데 이 대토권은 거래가 불법입니다. 이거 거래할 수 있게 하면 돈 있는 사람이 이거 사가지고 대신 또 이거 받아갖고 더 부자가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래가 불법이에요. 대토권은. 근데 대토권이 뭔지 아셔야 돼. 대토권은 이게 철거가 된다면 이런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지금 철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앞으로 철거가 된다면 땅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거니까 이런 대토권은 특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번지 땅이죠? 몰라요.
땅 받을 자격만 일단 추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철거됐을 때. 예? 그래서 이때는 대토권은 거래도 불법이고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가로 2번이죠. 가로 2번 한번 읽어보면 대토권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거기까지만 딱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읽으시면 머리 아파요. 불과하고 그래놓고 세채수율 가운데요. 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만 아시면 돼요. 결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건물로 갑니다. 건축물. 중개대상물 중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무엇을 건축물이라고 하느냐. 이 건축물의 개념이 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특히나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개념을 배우실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과 흔히 얘기하는 민법상 건축물의 개념이 틀리다는 거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에서 얘기할 때 건축물은 민법상의 건축물 개념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건축물은 판례에 나온 얘기예요. 그에 따르면 일단 민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땅에 붙어있는 정착물이 돼야 돼요. 토지의 정착물로서 지붕이 있고요. 주벽이 있고요. 쓰러지지 않게 받치는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건축물. 그게 중개사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민법상 건축물의 개념이에요. 건축법상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벽이 없고 그냥 지붕이랑 기둥만 있어도 무슨 신전처럼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로 보는 게 건축법이죠. 그렇죠? 좀 대답이 약하네. 공법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네. 요 민법상의 건축물의 개념이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 이런 건축물이면 이게 혹시 무허가 건물이어도 건물 맞죠? 그러면 중개물 되는 거예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어도 건축 허가 안 받고 진 거라도.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이어도 건물 맞죠? 미등기 건물 그러면 신축 건물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이거 건물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세차장 구조물이에요. 그게 이 도로변에 보면 노는 땅이 있다. 서울 외곽 쪽에 가면 노는 땅이 더러더러 있잖아요. 사이사이에. 그럼 이게 노는 땅을 활용할 때 그대로 계속 놔버리면 세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는데 보통 보면 모델하우스를 짓거나 빌려주거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세차장. 그 세차장으로 쓸 때 이제 보니까 세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조립을 해서. 요렇게 조립을 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차가 들어가서 세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해 놨다. 요것을 세차장 구조물인데 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축물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건축물에 들어가려면 일단 기본 출발이 정착물로서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것은 조립을 해놓은 게 돼서 정착물이라고 볼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출발을 못하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조립을 해놔서 결론적으로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1번이 요 건축물은 민법상의 건축물로서 요 세 가지 요건 갖춘 걸 얘기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1번. 2번은 바로 요거죠. 분리 철거 가능한 이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전혀 해당될 수가 없다. 3번 설명드린 거고요. 자, 여기 건축물과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아파트 분양권 이게 동그라미 4번이죠. 아파트 분양권은 몇 동 몇 호 호수가 결정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공사 중입니다. 이걸 짓고 있어요 지금. 짓고 있는데 탑하게 하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몇 동 몇 호가 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결정이 돼 있고 입주 날짜가 나와 있어요. 분양계약서상에. 그러면 이 분양계약이 딱 체결된 상태에 그러면 짓고 있을지라도 원칙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투기 막으려고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은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솔직히. 그런 경우는 안 되겠어요. 그런 경우 빼고 전매를 제한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럴 때는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특수한 상황이에요. 투기 막으려고 이렇게 전매 제한을 붙여놨기 때문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경우 빼고 나머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요것은 건물은 현재 보이는 건물은 아니지만 곧 지어질 장래 건물이다. 이렇게 판례가 본다고요. 장래 건물도 건물 아니냐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예. 진짜 건물은 아니에요, 솔직히. 짓고 있으니까. 하지만 거래가 되는 게 현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 반면에요.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철거민 입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철거민 입주권은 주로 시유지 또는 국유지, 시유지 이런 데다. 남의 땅이죠, 결국. 거기다가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살고 있다. 그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사법상으로 보면 그 사람 거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이니까 철거시켜도 할 말이 없지. 그런데 이제 이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시키려고 가면 거기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철거하시오.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온몸으로 저항하죠. 지금 노량진 수상시장도 지금 강제 집행 중이에요. 근데 이제 강제 집행이 잘 안 되죠. 그쪽 구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항할 때 보면 재밌는 게 노인분들을 앞에 내세워요. 뭐 여자들 앞에 내세운다 이렇게. 그 뒤에서 이제 외쳐요. 노인분이 앞에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외쳐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막 스크럼 짜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쩔 때는 막 불상사가 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응? 그러니까 저는 그 가만히 보면 정말 세상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국회에서 막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들어놓고 있으면 저것들 또 싸우네 하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쌈박질을 하고 있다고. 그 비난했던 사람 중에 스크럼 짜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똑같아요. 쌈박질 하지 마라 그럴 수가 없어. 자기 이해관계 걸리면 그건 용납이 안 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불상사가 생기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 원만하게 철거시키려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다 살 집이 없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아파트가 있으면 당신들은 빨리 분양 신청해. 그러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끔 해줄게 라고 해서 이걸 줘요. 이게 딱지예요, 딱지. 그럼 이걸 주는데 이거 딱지 있으면 그냥 공짜로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분양 신청했을 때 옛날 같은 경우 분양받으면 그냥 돈을 벌잖아요. 옛날은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게 특혜를 주는 거지. 그래서 딱지 줘가지고 이제 원만하게 철거가 되도록. 근데 사실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거 분양받아서 대금을 납부할 돈이 없잖아,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웃돈을 딱 붙여서 팔지요. 딱지를 팔아. 그 사는 사람 누구예요, 이제?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딱 사가지고 대신 부양받으면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됐다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은 몇 동 몇 호라고 호수가 결정된 게 아니고 분양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거 철거가 되면 분양신청 자격을 우선적으로 줄게 그런 거라고. 대토권하고 너무 흡사해요. 이것도 몇 동 몇 호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저것도 몇 번지 땅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래가 불법이에요. 현실적으로 했지만 형사처벌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 장래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입주권이에요. 동그라미 5번을 다 읽어보셔야 돼. 판례 요 두 개가 잘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장래 건물이다 아니다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하면서 살짝 끝을 바꿔요. 똑같이 얘기하다가. 자, 이번에는 알아두실 게 이거요, 이거. 이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 제한받지 않는 거. 분양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실거래가 신고해야 됩니까? 거래 신고? 이 편에서 배우는 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되죠. 분양권, 입주권 그런 거 실거래가 신고하지요. 토지나 건물 매매했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하지요. 네. 분양권 매매했을 때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는 실거래가 신고합니까? 아니요. 없지. 거래가 불법인데 거래 신고하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 중에 분양권 말고 자, 이것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들어가 있었죠? 요 입주권 아니에요. 이 입주권은 뭐예요? 빌라 주인들이에요. 재개발
조합원 얘기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중개사물요 대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철거민 입주권은 조합원 아니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번, 5번 밑줄 그어진 부분 잘 보시고 그거 별표입니다. 이쪽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 그림이 잘 안 보이게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가 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결론만 아시면 돼요. 자, 먼저 땅 주인이 A입니다. A인데 자, 밑에다 쓰겠습니다. 땅 주인이 A인데요. A가 여기다가 나무를 딱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A 나무입니다. A 땅 위에 있으니까 이게 A 나무인 거예요. 응? 근데 A가 이 나무를 팔고 싶어요. 땅을 안 팔고 나무만 팔고 싶어요. 이거 이제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걸 팔아버리고 싶다. 근데 지금은 등기할 수 있어요. 나무를 심어진 채. 근데 70년 중반 이전에는 등기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 A가 이걸 갖다 돈 받고 B한테 팔잖아요. 그럼 B는 이제 이 나무의 주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이야 이제 등기할 수 있지만 옛날엔 등기 못했거든. 그때 써먹던 방법이 뭐냐면 B가 돈 주고 샀으니까 땅은 자기 게 아니지만 나무는 자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끼줄 둘러. 새끼줄 둘러놓고 여기다가 뭐요? B라고 B 거라고 막 표시판을 이렇게 표차를 붙여놓고 경고판도 세워놓지. B. 그래서 자기 거라고 새끼줄 둘러놓고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갖춰놓으면 온 동네 사람들은 이 나무는 B 거라고 인식하죠. 실제에도 보면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이런 거 막 붙여져 있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경우 실제 봤었어요. 시골에 보면.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B 거다. 땅은 A 거지만. 이랬을 때 우리 판례가 이렇게 되면 B 거로 인정했어요. 왜요? 등기하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인정했어 이게. 그럼 B가 소유권자예요. 그럼 이때 이제 B가 이걸 갖다가 다시 또 나무를 C한테 팔아먹습니다. 또 매매해요. C한테. 그럼 C는 돈 주고 이 나무를 심어진 채 사는 거라고. 배워서 사는 게 아니고. C가 산다고. 땅은 여전히 A 거. 요때는 이제 C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돈 주고 샀으면 C는 또 어떻게 할까? 등기 못하니까. 또 새끼줄 두른 거 그대로 이용하면서 여기다 표차를 B 걸 누구로 바꿔야 돼? C로 다 바꿔놓겠죠? 경고판도 C 명의로 써놓겠죠? 그러면 이거 누구 나무예요, 이거? 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무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매매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알선했다 그러면 갑의 이러한 알선 행위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되죠. 이게 중개대상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대상물 들어가니까 그걸 매매하는 것을 알선했다 그러면 중개하는 거 맞죠? 그게 위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등기가 안 됐을 때 써먹던 방법이다, 좀 원시적이다, 막 그런 거여서 그렇지. 어쨌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러면 중개대상물 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최근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됐죠 이거. 자, 두 번째.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나무를 A가 심었어요. 근데 A가 나무만 팔고 싶어요. 그럼 A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나무를 심어진 채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하면 요거 그때부터 임목이 돼요. 등기 끝나면 임목이 되면 그때부터요. 요 등기된 나무인 임목은 토지와는 따로 놉니다. 별개 부동산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등기하더라도 A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임목의 소유권자도 A, 땅 임자도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별개 부동산이 돼서 따로 놉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A가 이 땅을 혹시 갑한테 팔아먹었다 그러면 갑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지 그 위에 있는 등기된 임목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A한테. 따로 놉니다. 이런 뜻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한 결론입니다. 따로 놉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요. 이게 대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등기된 임목 요것만 A가 B한테 팔 수도 있겠죠. 그럼 B는요 등기된 임목만 심어진 채 자기가 이것을 갖다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 이럴 때는 등기부상의 임목 등기부 있죠.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를 B로 바꾸면 돼요. 그럼 나무의 임자는 임목의 임자는 B, 땅 임자는 A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임목 매매라고 그래요. 임목이라고만 얘기해도 등기 끝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노니까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C은행한테 대출을 받는다고요.
은행은 돈을 꿔줘요. 대출해줘요. 그런데 그때 담보를 잡을 때 요걸 잡죠. 등기된 임목을. 이걸 임목 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목은 두 가지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임목 매매, 임목 저당. 아까 봤던 명인 방법 같은 수목의 집단은 매매 같은 소유권 변동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당 설정은 꿈도 못 꾸는 거고 불완전한 공시 방법에서 그래요. 근데 이건 완벽한 공시 방법이죠. 그러니까 매매도 되고 뭣도 되고 저당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저당 설정할 때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불나수 있거든. 또 누가 이걸 베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임목 보험에 드러났을 때 한해서만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불나버리면 어떻게 이 사람은 대출금 회수하기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들 것을 요구하고 그랬다가 만약에 진짜로 이게 산불이 나버렸다, 다 없어졌다. 그럼 어떡하죠? 은행은 걱정할 게 없죠.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보험금에서 뭐예요? 자기 저당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거죠? 그걸 물상대일하나 뭐라나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요게 지금 임목보험에 들었습니다. 저당 잡혀놨어요, 지금. 그런데 A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밤중에 와가지고 이 나무를 들고 가기는 힘드니까 이 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건데 이 나무를 전부 다 베어가지고 가져가지는 못하고 무거우니까 옆에다 전부 다 이렇게 쓰러뜨려놨어. 하나같이. A 마음 아프라고. 다음날 보니까 다 쓰러져 있어. A가 미치겠죠. 근데 누구도 미쳐, 지금. C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대출했는데 이게 다 나무가 잘려 있으니까. 그러면 C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대출금 회수하는 게 지금 비상등이 켜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친다고 봐야 된다? 잘린 나무에도 미친다. 이죠. 미쳐서 어쩔 건데요. 미쳐가지고 그 잘린 나무를 갖다가 돈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경매 넘겨서. 그죠? 만일을 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지금 보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요.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별개부동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죠? 가로 2번 위주로 보시는 거 여러분들이 네모 3번에 가로 2번 찾으셨습니까? 네, 요 그림 이해하시고 가로 2번 위주로 보시고 그러면 돼. 자, 그러면 나머지를 잠깐 정리할게요. 가로 3번은 요랬을 때 땅 임자는 A인데 임목의 소유권자는 B가 되니까 등기명이 바꿨어요, 지금. 그러면 땅 임자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극히 땅의 소유권이 위에도 미치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우리 법은 임목이 이거 뽑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B한테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제적으로 인정했어요. 그게 뭐예요? 지상권. 지상권자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뽑히지 않게 된다. 근데 이 지상권 어떻게 생기죠? 강제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둘이 약속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땅 임자가 A, 임목의 소유권자 등기명인이 A. 그랬다가 임목이 매매로 이렇게 임자가 달라지게 되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등기합시다. 만약에 이게 저당 설정했다가 A가 돈 안 갚으니까 C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매로 확 집어넣을 수 있죠. 이걸 경매 집어넣으면 누가 낙찰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땅 임자하고 달라지게 되겠죠. 그때도 낙찰받은 사람한테 낙찰받은 순간에 소유권 취득한 순간에 뭐가 생겨? 빨간 거. 그죠? 저절로 생기죠.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죠. B가. 그래서 B를 보호하는 장치가 이거다는 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야. 본다라고 돼 있죠. 설정한 것으로 재산권을 설정한 것으로 뭐예요? 본다.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땅을 거래할 때는 땅주는 여전히 A죠. 땅을 거래할 때 C가 이 땅을 산다 그러면 이 땅은 C가 살 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버리면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런 땅이죠. 이런 땅. 그런데 그 땅에 가보면 막 이렇게 표시가 돼 있나요? 아니요. 그냥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C가 사면 C는 땅 주인이 되었으나 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땅을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최소한 C는 땅 살 때 이게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알아는 볼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동그라미 2번. 어떻게 알아봅니까? 땅 살 때 땅 등기부는 띄워볼 거 아니에요? 땅 등기부 갑구나 을구는 아니고 어디에요? 표제부에 임목 등기번호를 딱 표시해 놓으니까 땅 사는 사람이 그걸 딱 보고서 아이고 이것은 저 빨간 게 있구나 안 좋겠구나 해서 안 살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저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가서 알아보니까
그 넓은 땅에서 일부 구석지에 요 일부만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 땅을 사가지고 전체 다 이용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문제 없다고 한다면 땅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안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에만 자라고 있는 나무 일부 등기, 잎목 등기 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C가. 판단할 수 있게끔 정보는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 나와 있죠? 그걸 좀 설명드릴 겁니다. 거기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그만 그림이. 그것도 역시 그림이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칠판에 써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세하게 모르셔도 괜찮아요. 들으시면 돼요. A라는 사람이 땅 주인입니다. 이렇게. 근데 땅 속에 막 여기 뭐가 묻혀 있네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 자, 이거 누구 겁니까? A 겁니다. 여러분 땅에 뭐가 묻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거지. 그게 원칙이. 근데 묻혀 있는 거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뭐요? 문화재네. 그러면 누구 겁니까? 국가 거. 나중에 묻혀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광물이네, 광물. 광물 중에서 광업법에서 정한 광물들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광물 다 들어갑니다. 그 광물에 들어가면 이건 누구 겁니까? 국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 주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요. 국가 거로 합니다, 일단.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여기 광물 묻혀 있는 거 이거 알아냈고 이 광물을 캐내서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B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 아, 이거 해서 잘 사업하면 돈 벌겠다. 그럼 B는 이 광물을 캐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까? 제일 먼저 누구의 허락을 받으실 것? 누구 허락? A? 국가죠, 일단. 국가가 이걸 갖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국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걔네는 허가. 그게 뭐예요? 방어권. 이게 있다고 해서 이거 땅을 막 파헤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땅 주인 또 오케이 해줘야지. 그래서 땅 주인하고 지상권 설정을 한다든지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땅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파내려 갈 수 있게끔 권한을 또 확보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거 파내려 가려면 비싼 굴착 장비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비싸게 이런 것들. 이것도 갖춰야 돼. 그리고 이거 굴착 장비를 통해서 이걸 캐냈을 때 운반하기 위해서 선로 같은 걸 깔았을 수도 있고 운반하기 뒤에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 건물을 지어놨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팔기 위해서 운송용으로 트럭 같은 걸 또 갖춰놓고 있을 수가 있겠죠. 트럭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B인데 B가 이거 하다 보니까 또 뭐요? 자금이 잘 안 돌아서 돈 꾸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B는 은행 가서 대출 알아보죠. 은행 가서 이제 대출하는 사람이랑 상담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 정도 한 20억 정도 필요하시면 이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장비 같은 것도 비싼 거고 막 이 광업권도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담보로 집어 넣으시고 가져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담보로 싹 집어 넣어서 이거 목록을 만들면 그게 광업 재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대출을 해줄 적에 그걸 뭘로 잡아요? 담보, 저당권 설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이 목록에 올라 있는 것들은 담보 설정의 목적물로 삼을 수 있게끔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이 특별법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나가는 거니까 담보로 집어넣고 대출 받을 수 있게끔 특별히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광업재단은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거래의 목적물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래는 안 되고 저당권 설정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상물이다. 그것밖에 안 물어보는 게. 그런데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광업재단 안에 들어가는 일부이죠. 그 광업권 이것만 딱 물어보면 중개상물은 안 된다. 전체로서 되는 겁니다. 전체로서. 그러니까 중개상물 중에 광업권은 없어요. 광업재단이 있는 거다.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도 비슷한 그림이에요. 그 보면 자 A라는 사람이 땅 주인인데 이분이 공장을 3개나 갖고 있다. A가 돈 많이 번 모양이에요. 근데 이 공장 안에 기계가 있네요. 기계 이렇게. 이 기계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비싼 기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상품을 생산할 때 상표권 또는 특허권 이런 권리를 갖고서 여기서 물건 만들고 막 그럴 수 있죠. 공장에서.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이제 딴 데 팔고 그랬을 때 막 트럭 같은 거 갖출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공장이니까 뭐 전선 같은 거 비싸게 또 설치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땅도 자기 땅이지, 뭐 이렇게. 그랬을 때 이분도 이제 돈이 필요하네. 사업하다 보니까. 돈이 잘 안 돌아서.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또 알아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라 그래. 그전 30억 정도 그렇게 꾸려고 한다면, 이거 뭐 땅이나 건물만 잡아서는 좀 그렇고, 그 안에 있는 기계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렇게 좀 돈 되는 거 있잖아요. 싹 가져오라고 합니다. 은행 담당자가.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대출을 갖다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요거 묶어놓죠. 요거 묶어놓은 걸 뭐라고 불러요? 공장재단. 그 공장재단에 대해서 뭐요? 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공장재단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중간에서 소개시키면 이 행위도 어디에 들어간다? 중개. 이게 중개상물이에요. 결론은. 길게 설명드렸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 세부적 내용이 안 나와요. 나온 적도 없고. 그러면 중개상물 그랬을 때 이게 쉽거든요. 사실 중개상물이. 광업재단 중개상물, 공장재단 중개상물 이렇게. 네,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결론은 그래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15페이지 보십니다. 중개대상 권리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걸 이번에는 좀 공부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둘째하고 첫째가 있으면 이 둘째 놈은 정말 잘 먹습니다. 뭐든지 그냥. 응? 남기지도 않고 형 것도 다 뺏어가면서. 근데 큰 놈은 잘 안 먹습니다. 잘 안 먹는데 그래도 큰 놈은 키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작은 놈은 그렇게 잘 먹는데 키로 안 가요. 옆으로만 멀어져. 그러니까 아침에 뭐 이렇게 반찬 먹을 때도 뭐 큰 놈은 욕심이 많아갖고 그냥 형이 좀 더 먹거나 그러면 아주 그냥 막 참지를 못해. 얼마나 미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큰 놈이 밥을 먹고 있길래 거기 고기가 있었는데 밥을 먹고 있길래 큰 놈한테 그래서 야 돼지 나오기 전에 빨리 먹어. 그러거든요. 너 다 먹어버려 빨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둘째 놈이 딱 나온 거야 방에서. 그러더만 눈치를 막 이렇게 보더니만 아빠 실수한 것 같은데. 나 아무 말 안 했어 막 이래. 그러더니만 이놈이 이제 차에 학교 이제 차로 데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뚱땡이가 아빠가 제가 돼지라고 그랬다고 이제 그게 이제 이놈이 보복한다고 아빠 뚱땡이지? 네, 그래서 집에서는 그놈이 저한테 맨날 그렇습니다. 뚱땡이라고 합니다. 저는 돼지라고 하고 그러는데. 자, 거기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 보려는 게 아니라 그림 중에 일부를 볼 거예요. 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요게 A가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건축주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건축주가 다 짓게 되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됩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이 건축주가 자기가 짓는 게 아니에요. B라는 건설업자나 건설사나 또는 건축업자 이런 데다가 이제 도급을 줘가지고 여기서 지어주죠. 자, 이거 지어주면 10억 줄게. 그래서 지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어주는데 이 사람이 거의 다 지었어요. B가. 그런데 공사대금 10억 중에 아직 못 받은 게 한 2억이 있더라.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권이 2억이 있는 상태.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갖고 이게 경매 넘어간대나 어쨌거나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B한테. B는 지금 2억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 근데 2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못 받겠다 싶으니까 B 건설사가 뭐예요? 2억 받으려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경매 넘어갈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 가서 어떻게 해버려? 네, 여기 막 문 잠가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지켜서고 이걸 막 차지하죠. 플랜카드 묻어놓죠. 요치권 행사 중 뭐 이렇게 하면서 차지를 해버리죠. B가. 그러면 B는 단순 채권자였으나 점유를 딱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어떤 권리를 얻게 됩니까? 유치권. 유치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물건이니까. 혹시 이게 경매 넘어가서 제3자 C가 나타나고 이 사람이 낙찰자일지라도 이 사람한테도 유치권 갖고 대항할 수 있게 돼버리죠. 물건이어서 그렇게 돼요. 이러한 유치권은 언제 성립합니까? 언제? 그죠? 차지하는 순간에 바로 성립합니다. 등기 없이도. 등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생기죠? 차지하는 순간에. 따라서 제3자가 중간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유치권 성립과 관련해서는 요 집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유치권 생기는 것 관련해서. 그죠? 만약에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분들이 중간에 껴서 비건설사 보고 이거 차지해가지고 유치권 가지시렵니까? 유치권 저 사람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유치권 갖게 해주시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개하냐고. 이게 아니고 가서 그냥 딱 차지하면 이게 생기는 거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이라고 한다면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 권리가 뭐예요? 중개를 해갖고 변화되게 만드는 대상 권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환매권, 뭐 지역권, 전세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유치권 성립은요 안 들어간다고요. 응?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이 권리가 중개상 권리가 성립일 때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유치권은 요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B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팔게 되면 자 C라는 사람한테 팝니다. 채권 넘기죠. 이렇게 넘길 때 좀 싸게 넘겨야 C가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팝니다 지금. 돈이 안 도니까 여기서 망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때 점유를 넘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 넘기고 점유 넘기면 점유 넘겼다는 얘기는 이제는 C가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바뀝니다. 지킨 사람들이. 그럼 그때는 이제 유치권자가 누구로 바뀌어요? C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유치권 넘어가는 걸 중간에서 B하고 C 사이에서 소개시킬 수 있나요? 유치권 넘길래, 넘겨받을래, 금액 이거 소개시키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 이전은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할 수가 있다. 개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적에는 유치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목적물인 요 집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유치권 이전이라면 이 유치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 그 유치권은 중개 대상 권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러겠네. 유치권은 유치권은 중개 대상 권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두 경우가 다 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그 그립. 자 밑에 보시면 박스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법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그 왼쪽에 있는 것처럼 토, 건, 뭐 일, 광, 공 5개. 그 오른쪽에 보면 자 지금부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 보시면 업 재단은 중개상물 됩니까? 제출이 안 되죠? 재단이라는 글자 들어간 것 중에 중개상물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업재단 아니죠? 그 다음에 삼박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둘째 줄에. 중개상물 안 되죠? 항공이 아닐 거고. 광업권은요? 아니고. 그 다음에 철거면 입주권. 딱지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영업권요. 안 됩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밑줄 그어놨죠? 나올 때는 영업권이라고 안 나오고 밑줄 그어진 것처럼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이렇게 나와요. 아니고 또요. 기니까 끊어서 나옵니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렇게 끊어 나옵니다. 아니고 그것도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렇게 끊어서 나옵니다. 그것도 아니고. 예?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있는 상가 권리금도요. 중개상물에 들어가지 않죠? 가식의 수목이 뭡니까요? 가식의 수목.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딱 심어놓은 거죠. 정착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동산에 불과합니다. 건물도 아니고 이거 임목도 아니고 등기된 것도 아니잖아요. 중개상물 될 수가 없어요. 조립한 세차장 구조물도 안 돼요. 대투권은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이런 게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틀리지는 않습니다. 김양식장은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좀 오래됐어.
김양식장을 중개해도 괜찮냐고 이렇게 전화 왔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양식장은 중개사물 5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 그러면 중개사물이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아셔야 돼. 진실.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칙적인 의미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중개사물입니다. 그러면 이건요. 부동산 사장님만 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김양식장, 쉽게 말씀드리면 어업재단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김양식장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에 안 들어가니까 누가 됐든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도 됩니다. 전화 끊었어. 자, 며칠 있다 또 전화 왔습니다. 아, 이거 중개했는데 복비 얼마 받아야 됩니까? 두 번째 전화. 얼마 받아야 돼요? 알아서 많이 받으세요. 이게 중개사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 한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해서 중개 못해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 원칙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활동은 아니게 된다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사유물이다 요거요. 자, 두 번째가 요 1번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개인 물건이 돼야 됩니다. 사유물일 거 이렇게 개인 거 개인께 돼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요. 개인 거니까 거래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 말고 옆에 거 여기 말고 옆에 거 보면 거래가 가능해야 되니까 만약에 국가 소유 재산이다 아니면 공유 재산이다 이런 것은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청와대에 나왔습니다. 청와대 중개사물 안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독립문 경복궁 안 되겠죠 이런 거 거래할 일이 없잖아요. 국유 하천 국가 거요 국가 거 거래할 일 없죠.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여기 시험에 나왔던 거 무주부동산은 누구 거요? 주인 없는 부동산인데 국가 거 그래서 거래할 일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공도 그랬죠. 공도는 이제 시도 군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말고 공도요 도로로 쓰이죠. 근데 누구 거요? 개인 거 아니죠. 서울시 거나 아니면 뭐 경기도 거나 이런 거에 얘기합니다. 공도 이것도 중요하면 될 수가 없죠.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밑줄 그어진 거 공용 폐지되지 않으면 행정재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청 청사 건물과 그 부지 도청 건물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거래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서울시청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왼쪽에 보니까 파란색 있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사유물이다 그랬을 때 왼쪽에 여기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가 공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사물이다. 공법상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공법상 제한 있다 이렇게 하면 공법상 제한.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 함부로 건물 못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 지역 내에 들어간 땅이라고 해서 매매나 이런 걸 못 한다는 뜻입니까? 할 수 있으니까 중개사물 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규제를 받아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땅,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 그래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도로인데 사도라고 나와 있죠? 도로인데 개인 소유의 도로예요. 도로로 쓰이고 있지만 개인 거니까 이거요 거래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그죠? 매매도 가능하지만 저당 설정도 됩니다. 그럼 개인 소유의 도로다. 도로로 쓰이고 있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행에서 해줍니다. 다만 그것은 도로로 쓰이기 때문에 감정가는 굉장히 낮게 잡힐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출이 나가요. 그랬다가 만약에 빚을 못 갚고 이자도 못 내고 그러면 그 도로가 경매에 나옵니다. 그게 도로 경매예요. 뭐 도로가 경매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 저당 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사도, 사유하천도 마찬가지 개인 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법상 권리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다. 권리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기가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보면 경매 등기가 되어 있고 가압류가 되어 있고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고 뭐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 싹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를 살려고 했더니 가압류가 붙어있네.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 그랬을 때 가압류가 붙어있으니까 누가 받을 돈이 있어갖고 그 집을 갖다가 장래에 미래에 경매에 넣을 수 있겠다.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가압류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가압류된 공장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그 파란색은 되는 쪽이에요. 예. 좀 위험성은 있어요. 있는데 거래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넘어가셔서 이제 2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갖다가 빨리 보고 쉬겠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자, 먼저 시험 시행기관, 시험의 시행기관이 어디냐. 자, 시험의 시행기관 어디라고 나옵니까? 거기 시행기관 이렇게 하면 시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렇게 시도지사 이렇게 제주도지사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어디가 되고요? 시도지사. 거기요. 가로 1번 내용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되겠다. 가로 1번. 국장이에요? 시도지사예요? 그렇게. 국장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1번. 가로 1번. 자, 예외적으로 누가 시행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가로 2번. 국장이 나설 수 있다. 국장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 시행기관이라고 그래요. 시행기관. 두 군데를 다 합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만 여기서요.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그랬을 때는 자,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가능하죠? 여기 밑으로 가져 있죠?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한해서만 우리 국장이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응시 자격은, 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다 있죠, 다 있죠. 그래서, 자, 중학생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13살도, 그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둘째 놈이 나이가 몇 살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너 몇 살이냐고. 아침에. 12살이라네. 야. 그래서, 야, 진짜, 옛날 깐난애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어느새 커서 12살이고. 왜 근데 키는 안 크는지. 중학생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밑에 보시면, 2번. 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 이런 사람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일지라도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써져 있죠? 네. 그 대표적으로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제가 많이 질문 받는 게 파산자입니다.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결격자예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해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 땄다고 해서 나가서 소공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중개보조로 일하거나 아니면 개공으로 오픈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 결격자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격증 따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누가요? 결격자가.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자, 근데 시험 못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로 2번. 누가 시험을 못 볼까요? 자격 취소 당한 사람은 몇 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되고요? 3년. 부정형이잖아. 몇 년 동안 시험 못 볼까요? 이 사람은 5년이나 시험을 못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시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네모 3번에 가로 2번.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합니까? 1회 이상 시행합니까?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두 번 볼 수도 있겠네요, 올해. 법상 가능하고요. 안 볼 수도 있습니까? 안 볼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결을 거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별표하시고 정책심의위원회가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일단은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둘 수 있다? 협회에 둘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토부에 둘 수 있습니까? 국토부에 두는 겁니다. 정책이니까 국토부. 그렇죠?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 7명 이상. 몇 명 이내? 11명 이내. 그래서 4, 7, 11,
편의점 있잖아요. 포함해서 세븐일레븐 이렇게 포함해서 요 7하고 11 차이도 4죠 4? 4, 세븐일레븐 이렇게 4, 세븐일레븐 포함이다라는 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고요? 국장이 됩니까? 1차관이 됩니까? 1차관이고 구별할 건 위원을 갖다가 임명하는 임명권자는 누구예요? 국장입니다. 위원을 임명, 이촉하는 사람이 국토부 1차관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위원회 임명권자는 누구예요? 국장. 위원장은 1차관. 장은 1차관.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 임기는 몇 년이고요? 2년.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심의사항 4가지인데요.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보니까 암기하실 때는 정책 어떻게 하라고요? 손 좀 보시유 이렇게 정책 손 좀 보시유 이렇게 되죠. 정책 손 좀 보시유 이렇게 되죠. 네. 정책 손 좀 보시유 이렇게. 자,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거 있잖아요.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독립해서 갖게 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찰의 권력이 대단하거든요. 경찰이. 그 경찰을 그 권력을 갖다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또 기관이 나타나야 될 텐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경찰 조직이라는 게 대단해요. 그래서 거기가 좀 걱정돼, 또. 경찰 조직이. 경찰 출신 계신가 모르겠네. 네. 저희 그 동서는 경찰인데. 만나면 얘기해 주려고. 한번 따져보려고. 그렇게 권한을 많이 가져도 괜찮겠냐. 비리 안 저지르겠냐.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너무 한 조직이 커버리면 그걸 또 비리 온상이 되니까. 자, 정책 손 좀 보시오. 손이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 설정 금액 1억, 2억 그런 거 나오죠? 이거 시간 지나면 반드시 이거 올릴 거예요. 물가 올라가니까. 1억, 2억인데 이제 뭐 2억, 4억 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어디서 이걸 심의해요? 올리는 거? 정책심의위원회. 보자가 뭘까요? 보수 변경. 지금 보수 변경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를 갖다 0.9보다 낮추려고 하죠? 그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럼 이거 통과시키려면 어디서 땅땅땅? 정책심의위원회. 그죠? 보수 바꿀 때 C는 뭐예요? 시험제도. 그죠? 여기 시험제도 이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시험제도. 네, 대표적으로 상태평가로 할게요. 이런 거. 예. 또 한 가지는 2년에 한 번씩 시험 보자.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검토 중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발설 안 하지만. 예. 근데 이제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시간이 흘려서 3년, 5년, 7년 이렇게 뒤로 가면 자격증 따기가 더 힘들어질 거다. 쉽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는 요 시점에 따버려야 돼. 따버리고 중개사 시험 제도로 없애버려야 돼. 저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딴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울 때도 많지만, 또 뭐, 힘든 직업이기도 해요. 우리 집사람 모를걸? 그래서. 모르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몇 시야? 한 11시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있어요. 빨리 주물러 봐. 11시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 살살 제 방으로 가. 안 마주쳐야 돼. 마주치면, 막 죽는 소리 하면서 빨리 주물러 봐. 이렇게 하니까. 힘들죠. 힘든 건 알지. 저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빨리 따셔요. 네. 다음에, 유가 뭐예요? 육성. 중기업의 육성. 이런 거 심의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 거. 밑에 제일 끝에 가로 6번 가시면, 가로 6번 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정했을 때는 시도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 따라야 된다.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시험에 나왔었죠? 나머지 아니고 이것만, 시험. 여기에서
결정을 했죠? 그러면 시도의사는 무조건 뭐예요?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가로 6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격증 교부에서는 딴 거보다 가로 3번 가보십니다. 네모 5번에 가로 3번. 합격자의 공고 나오죠? 합격자 발표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합격자 발표. 그죠? 누가 발표합니까? 시험 시행기관의 장. 이렇게. 시도의사 그러면 안 되고요. 법상은 누구요? 시행기관의 장. 발표는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지요? 밑에 2번 더 중요한 거. 자격증 교부 누가? 시도지사가 증을 줍니다. 언제까지 주죠? 발표하고 한 달 이내 주도록 되어 있다. 1개월 이내 교부. 여기까지 보시고 밑에 보면 이제 자격증 대여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걸 제가 칠판에서 조금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대연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자격증이 없는 분이 자격증이 있는 분하고 이렇게 동업하는 형태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분은 자격증이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고 B는 이제 자격증을 땄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이런 사람인데 둘이 동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A가 이제 자격증을 못 따고 있으니까 사무실을 얻어요. 자기는 사무실을 갖다가 요 B한테 쓰라고 그냥 공짜로 빌려주지요. 사용 승낙합니다. 그럼 B는 이제 가만 보니까 자격증 땄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하는 게 힘들었는데 여기서 해주죠, 해결을. 그럼 사무실까지 확보했고, 그 다음에 결격자가 아닙니다. 그죠? 셋째 시간에 요거 할 건데, 요렇게 되면 B가 뭐예요? 오픈할 수 있죠? 그럼 개공이 되는 거고,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법률상 보조원이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사장님이라고 불리겠지만 법률상은 여기가 개공인 상태.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증 대연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사례 세 가지를 볼 테니까. 자, 첫 번째는 계약서를 씁니다.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 쓰는데 그 쓰고 있는 손을 붙잡고 보니까 그 손은 가만히 보니까 A 손이에요. A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도장 찍을 때는 개공 B 해서 B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 사람 도장. A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갑니다, 그건. A 도장 찍으면 바로 잡아가요, 그건. 그러니까 요거 도장을 찍고 있는데 이 도장을 찍고 있는 손도 누구 손이다? A. 가만히 보니까 이 B는 증은 걸려있는데 사무실 나오지도 않아요. 누가 다 해버려요? 예. 이랬을 때는 이거 대여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대여. 그죠? 모르실 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손을 붙잡고 보니까 쓰고 있는 손이 B 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지금 개업공인회사 B 해서 B의 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 찍고 있는 손도 보니까 누구 손이냐면 B 손이네. 개공이 다 쓰고 찍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복비가 들어오면 다 A가 가져갑니다. 사무실 된 A가. 이 사람 월급 조금 받고 끝나는 거예요. 대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이거 돈을 누가 벌어가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A가 싹 벌어가더라도 여기 지금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업무를 갖다가 개공인 A가 했다고 한다면 대여가 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좀 애매한 것이 이제 벌어지겠죠. 자,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쓰는데 쓰고 있는 손을 붙잡고 보니까 그 손은 A 손이더라.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개업공인회사 B 해서 도장을 찍고 있는데 도장을 찍고 있는 손은 딱 붙잡고 보니까 누구 손일 것 같아, 이번에는? B 손이다. 자, 이러면 대여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대여예요? 아니에요? 개공이 자기가 직접 도장 찍었는데. 대여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대여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누구 이름이 적혀 있냐, 형식, 누구 도장이 찍혀 있냐, 외관,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 같은 중개 업무를 누가 봐줬냐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A가 있잖아, 무자격자가. 그러면 대여지. 이것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요게 밑에 있는 동그라미, 밑에 없네요. 다음 페이지 가면 3번이 있어, 3번. 무자격자가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118페이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이다. 요 3번 판례가 요겁니다. 3번. 요거 제일 핵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쪽에 가면 2번 판례가 있어요. 2번 판례. 앞쪽에 2번 판례는 요겁니다. 요거.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다 B가 했어요. 그런데 경영이익을, 경영이란 말 나옵니까? 2번에? 2번 판례 중에 경영이익 나와요? 경영을,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해서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경영이익, 경영이나 이익이란 말 오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돈은 A가 다 벌어가더라. 그렇다고 대여가 되지는 않는다.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B가 봤다면 그게 2번 판례. 자, 마지막 하나 더 이제 4번 판례요. 4번 판례. 4번 판례 이제 쉴 시간을 읽어보시는데 칠판 보세요. 칠판. 쉬어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50장을 쓰고요. 총 100장을 썼는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50장을 썼어요. 100장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B가 하지 않고 A가 다 해버리고 그냥 도장도 A 거 찍으면서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50장은 이렇게 하고 50장은 이렇게 했다. 이건 대여 아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대여예요? 아니에요? 이쪽 부분 때문에 대여가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 때문에. 스스로 몇 건 했다고 할지라도 이거 나오잖아. 지금 4번 지분 4번에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와? 앞에 스스로 몇 건 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스로 50건 했다고 할지라도 무자격적 하여금 계약서 쓰게 한 게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건 대여에 해당한다. 그게 4번 판례죠. 판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쉬는 시간에 4번 판례 읽어보셔요. 자, 쉽니다.